장군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월요일날 김영철 장군하고 제가 안보톡톡에서 생방송으로 올해 세계 안보정세 전망에 대해서 했습니다. 주로 이제 1부로 세계 정세에 대해서 했고요. 2부가 이제 한반도 정세인데 1부만 했죠. 오늘 그 후속편입니다. 세계 정세 일주일 지났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글로벌 차원, 그러니까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가장 결정적인 정세의 핵심은 미중의 패권 전쟁이다. 두 번째 이제 지역 내, 영내, 아시아면 아시아, 중동, 유럽, 아메리카 대륙, 남미 이런 곳 영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화두는 뭐냐면 미중 패권에 집중하느라고 미국이 이쪽 지역에 대해서 약간의 후퇴 또는 현상 유지 이렇게 하는 힘의 공백을 틈타서 각 지역 내 소위 골목대장들이 용트림을 한다. 그 다음에 각국별로는 민족주의의 부활이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 18세기, 19세기의 국가 중심의 어떤 민족주의라기보다 인종, 종교, 계층 여러 가지 다양한 층이 있어요. 뒤섞여서 혼용돼서 하이브리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혼용 이런 뜻을 혼용돼서 좀 다양한 형태의 성격이 엉어리진 가운데 민족주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활을 해서 이것은 국내 정치적으로는 좌파 우파 소위 파퓰리스트 인기 영합주의 형태로 가면서 이런 것들이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단지 국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해묵은 갈등들을 재현시키는 역할들을 한다. 이 세 가지가 세계 정세를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1, 2년간 지배할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반도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 가장 큰 것이 뭐니 해도 김정은이라고 하는 변수죠. 그럼 작년에 올해 신년사를 대신했던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에서 올해 북한이 어떻게 나아가겠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숨은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그 화면 좀 잠깐 올려주시죠. 이게 이제 우리 보도된 김정은의 신년사입니다. 굉장히 장문이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걸 다 읽어보고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양한 전문가들이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아주 핵심 키워드만 국민 여러분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통상 이렇게 신년사 형태는 대내 그러니까 북한 내부를 향해서 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하는 메시지가 있고 대외 메시지죠. 그 다음에 별도 대회 중에서 대남만 우리 대한민국만 겨냥한 메시지 대개 세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할당하는 건 대내입니다. 왜냐하면 당 중앙회의 전원회의 결정문이든 신년사든 여기에 주 청중은 사실은 북한 주민이거든요. 대내 메시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대내 메시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력 갱생하자. 늘 강조했습니다만은 올해는 유별나게 강조했습니다. 그들 말대로 북한이 핵에 대한 셈법을 바꿀 가능성이 바꾸지 않겠다. 그렇다고 미국이 바꿀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제 제재가 길어지죠. 그러니까 자력 갱생 느닷없이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력 갱생 중에서 핵심이 뭐냐? 주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군사용어. 주공적 방향이죠. 주공을 농업이라고 그랬어요. 김정은 스스로도 작년에 대풍이었다. 아주 풍년이었다. 이렇게 자랑을 많이 했는데 왜 농업을 강조했을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난의 행군 같은 것들이 닥칠 가능성도 있는데 아버지 때는 굶어가면서 고난의 행군을 넘었는데 지금은 굶겨가지고는 북한이 이미 어느 정도 장마당 경제라든지 대외에 이미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 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굶겨가지고는 북한 체제가 유지되기 어렵겠다. 일단은 먹고 살 수 있으면 어쨌든 버틸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 그 농업 중에서 그럼 뭐가 핵심이냐. 김정은이가 방문한 곳이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비료공장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시험연구소 방문했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비료하고
종자계량이 주공인 농업을 바치는 두 가지다. 뭐 천재지변이나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뭐 어쩔 수는 없는 또 상황도 있고, 그러나 북한이 인력으로 살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비료다. 특히 왜 비료가 강조됐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원유를 도입해서 우리가 정유를 합니다. 그럼 덩유, 경유, 중유, 휘발유 이런 기름이 나오고요. 부산물이 나프타가 나오죠. 이 나프타를 가지고 1차, 2차, 3차 수천 가지의 화학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앞에 원유를 분야한 것으로 정유라고 그러고요. 나프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낸 것을 화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유화학 산업의 생태계가 되는 것이죠. 이 화학이 나프타로부터 만드는 것이 비료의 다 원산지입니다. 비료의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쿼터가 되어 있으니까 북한의 비료 사정이 어때요? 안 좋겠죠. 안 좋겠죠. 그러니까 비료가 주공인 농업을 바치는 핵심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뭐 단기 텀이고요. 중장기 롱텀은 모르겠어요. 비료가 적어도 적게 줘도 또는 북한의 농토와 환경에 적합한 품종을 개량해내서 소위 우리 과거에 통일벼를 만들었듯이 그것이 단기 중기의 북한의 자력 핵심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과학기술을 강조했어요. 물론 농업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 핵보유국으로 완전히 인정받을 때까지 인정받고 체제 위협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즉 주한미군이 이 땅을 떠나고 한미동맹 미국이 해구산 정책을 철회를 하고 주한미군이 떠나고 한미동맹이 형해화되었을 때까지 전략무기 개발을 계속한다. 과학기술의 핵심이죠. 그 다음에 농업도 과학기술이 아까 품종 개량에 영향을 끼치지만 나머지 기타 생필품을 만든다든지 석유가 제한되니까 석탄으로 또 이런 에너지를 전환한다든지 뭐가 필요해요? 자력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 먹는 것 문제뿐만 아니라 최소한 입고 자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에 대한 새로운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과학기술이겠죠. 이 세 가지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국제사회 메시지는 미국이 제시한 셈법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내 셈법을 받아들이라. 아주 메시지는 일관입니다. 그게 정면 돌파 내지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이런 의미죠. 그럼 세 번째는 대남 메시지인데 없습니다. 역사상 처음입니다.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아, 대남은 이제 무시해서 우리한테는 뭐 관심이 없으니까 미국하고 뭐 상대하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무시는요,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여태껏은 뭐 삶은 소대가리, 가을 뻐꾸기 욕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무관심한 척하는 겁니다. 초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이때까지 말로만 뭘 갖다 준다고 했는데 그래도 2018년 중반기까지는 석유라도 불법 환적을 했는데 그 다음 미국이나 유엔에서 강력하게 제기를 하자. 그것도 요새 제대로 안 준다. 그리고 뭐 해주겠다고 하는데 뭐 제대로 되는 게 없다. 꼭 한미동맹 핑계대고 유엔 제재 핑계대는데 이제는 그런 못 기다리겠다. 그리고 총선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 그것도 내가 못 기다리겠다. 네가 총선 때문에 목줄을 애타게 있을 때 그때 내 받아내야 되겠다. 아예 지금부터 반미하고 민족의 품으로 돌아오라. 안 그러면 너하고 말조차 섞지 않겠다. 그래서 대남 무시가 사실은 가장 역대에서 북한의 신년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최후 통첩형 대남 경고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북한의 자력 경쟁을 하는데, 자, 첫 번째 고압이 뭐냐, 대외적으로. 유엔 보고서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작년도 3월 달에 북한이 해상환적 무기거래 가상화폐 해킹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자, 여러분, 제재를 피해서 제재의 효과를 무너뜨리는 걸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제재 완화란 이야기를 합니다. 제재 완충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버퍼죠. 완충은 뭐냐면 자기 자체의 능력을 갖고 있거나 또는 뭐 중국과의 관계나 기타 이런 걸 통해서 제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재를 받으면서
그것을 버티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할 때 맷집 좋은 거는 제재 완충입니다. 때려도 내가 맷집으로 근육으로 버티는 거죠. 제재 회피는 뭡니까? 피하는 거죠. 주먹을 상대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재 완화는 뭐냐? 이 법법 수단은 북한에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라든지 아까 말한 자력갱생을 통해서 제재가 없이도 혼자 버틸 수 있는 것이 제재 완화 대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 끌어들은 정상적인 무역이나 통상이 안 되니까 밀무역이나 기타 다른 편법을 이용해서 제재를 피하는 것이죠. 지금 유엔은 회피를 이야기합니다. 엄밀하게 제재 완화는 제재 완충은 북한이 스스로 자력갱생을 강구하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살겠다고 뭐 외환 보유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자력갱생하는데 그걸 어떻게 제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밖에서 할 수 있는 회피 대책이죠. 완충은 북한이 하는 거니까 스스로 하는 거니까 밖에서 할 수 없고요.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국민들이 이해하시면 그 용어에 대해서 혼돈이 없을 겁니다. 자, 회피는 해상환적, 밀수란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밀수. 그 다음에 무기거래. 무기거래는 사실은 대북 유엔제 이제 초창기부터 나왔는데 계속 끊임없이 됩니다. 왜 무기거래가 이게 무기거래는 증거를 잡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무기 완성품, 탱크나 대포를 완성품으로 미사일이나 가면 좋은데 부품으로 통하면 이게 참 또 잡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예를 들면 반도체, 미사일 같은 데 좀 더 반도체 아주 반도체 덩어리입니다. 그걸 이중 용도 품목이라고 그래요. 순수히 군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래도 잡기 쉬운데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다른 가전제품에도 들어가는 IT 반도체 같이 이거 듀얼 유즈 아이템이라고 그럽니다.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해서는 상 잡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무기 거래는 어떻게 해요? 북한은 사기업이 통상을 하지 않습니다. 100% 공기업이 합니다. 국가가 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국가의 보안망을 뚫고 들어가야 그 증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 거래는 상당히 엄밀한 커넥션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게 두 번째 북한의 회피 수단이고요. 세 번째가 가상화폐 해킹. 여기 대해서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걱정을 하고 있고 많은 돈이 지금 하고 있고 특히 한국이 많이 털렸고 뭐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이 관련 전문기관에는 속속 증거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제재 회피 수단인데 유엔 보고서로 이건 아예 명시가 된 겁니다. 아주 권위 있게. 이게 올해는 더 가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할 거고 문제는 무기 거래는 우리 문재인 정부와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어도 이 해상 환적과 가상화폐 해킹 이것들은 한국의 어떤 관심 소홀, 경제가 소홀한 거죠. 아니면 아주 일종의 암묵적 방조 역할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회피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지겠죠. 그러나 그게 만약 유엔에 걸리면 우리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고 정말 큰 이 문제가 생깁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올해 바짝 대남 무시 그러니까 최고 통치를 받은 문재인 정권이 공개적으로 뭐 금강산 관광 이런 거 개별 관광 이런 게 이제 제대로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이런 은밀한 수단으로 북의 요구에 화답을 하게 되면 정말 크나큰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걸 먼저 꺼냈고요. 다음 장은 내부적으로는 극에 달하는 김정은식 공포정치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북한이 어차피 9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이제 국제 제재를 고강도로 받으니까 과연 북한의 90년대 중후반 같은 고난의 행군이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온다면 김정은이가 아버지가 버텼던 것만큼 체제를 버틸 수 있는가 되게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고난의 행군의 가능성 저는 90년대 중후반보다는 낮아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는 소위 사회주의의 국가주도의 획일 경제 체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도 소위 북한 당국만만 믿고 뭐 그냥 지키고 있다가 당했는데 그걸 경험으로 장마당 경제나 그러니까 적어도 평양 일군인 평양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빼놓고는 이미 배급 체제에 의존해서 사는 북한 주민이 없어요.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서 오랫동안 10몇 년 동안 그 20년 가까이 숙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북한이 제재를 받더라도 북한 주민이 살 길을 이미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은 가능성은 좀 없고, 그러나 이제 식량의 문제가 안 생긴다면 뭐 크게 가능성이 90년 중후반보다는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훨씬 낮아졌다고 보고, 그 다음 이제 가정에서 그런 고난 행군이 왔을 때 어떤 상황이 될 것이냐. 아마 식량 문제까지 겹치는 고난의 행군이 오면 내가 봐서는 그때에 비해서 북한이 훨씬 열렸기 때문에 김정은이 버티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식량 문제에 의한 고난의 행군 가능성 역시 아까 말씀드린 좀 낮다. 왜냐하면 북한이 아까 말하는 각자 도생의 노하우를 터득했고 주민들이, 또 중국이 그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90년대 중후반 중국은 지금의 중국은 또 다른 정도의 역량이 커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죠. 시진핑이가 내가 식량 안 대주면 김정은이가 이제 다 굶어 죽기 때문에 정권을 잃기 때문에 미사일하고 핵실험 한단다. 그럼 대선을 앞둔 트럼프 당신한테 결정적으로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살짝 눈 감아줄 가능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식량은 대북 제재 사항이 아닙니다. 인도적 지정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아사자가 날 때 세계 식량기구라든지 또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유엔에서 이 문제를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봐서는 고난의 행군까지 갈 가능성은 낮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내부 반발을 이미 김정은의 어떤 과거 아버지 때와 달려 김정은 시대에는 북한 주민들도 많이 외부 정보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걸 억누르기 위한 김정은식 공포 정치는 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이제 미국과의 관계는 아까 말한 대로 셈법을 바꾸라. 김정은은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작년 10월이죠. 스톡홀름에서 마지막 미국과 북한 간의 핵 문제에 관한 실무 협상이 있었죠. 그때 이제 비건 대표가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은 사적인 자리, 또 비건 대표를 직접 만났던 우리 고위 외교관계관들의 이제 제가 말을 들어보면 미국이 상당히 양보된 안을 가지고 나갔답니다. 뭐냐 그러면 영변 외에 핵 생산시설, 핵물질 생산시설 한 군데만 더 공개하고 폐쇄해라, 해체해라. 그리고 ICBM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줄이는, 몇 개 정도 줄이는 이런 상징적인 조치를 하라. 그러면 제재 해제를 해주겠다. 이거요, 어마어마하게 양보한 겁니다. 이거 만약 스톡홀름 제대로 됐으면 북한이 이것을 걷어찬 게 미국도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좋은 안을 왜 걷어찼지 할 정도로 정말 굉장히 놀라운데, 왜냐하면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가 완전한 핵동기를 주장했거든요. 그 신년사는 뭐냐면 더 이상 핵을 생산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생산하는 핵은 봐주고 핵보유국 인정한, 암묵적으로 인정한 가운데 제재 해제달라고 했는데 하노이에서는 훨씬 후퇴한 영변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변에 한 두세 개 정도의 핵폭탄을 1년에 만들 수 있다면 15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서 내가 1년에 12개만 만들 테니까 15개 만든 걸 12개만 만들 테니까 좀 인정해달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미국이 안 되겠다. 완전하게 핵 동기를 하고 1단계로 하고 그 다음에 완전한 비핵화로 협상을 하자는 원론적인 돌아가서 깨졌는데,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문턱을 확 낮춰서 뭐냐면, 야, 3개는 너무했다. 한 군데 더니까. 예컨대 1년에 한 5개 내지 6개 정도는 줄여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1년에 9개 내지 10개 정도 생산하는 것까지는 내가 인정해 줄게. 과거의 핵은 따지지도 않고요. 그렇게 하면 제재해 주겠다. 물론 그렇게 해놓고 말은 완전한 비핵화를 노력한다고 하는 이런 대략적인 뭐 방향 이런 건 넣겠죠. 근데 사실은 제재해버리면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를 끌고 갈 동인, 인센티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사실상 그게 종결됩니다. 나머지는 외교적인 수사예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낮추고 갔거든요. 자, 북한은 그거조차 안 받았어요. 영변 하나로만 해결하자. 자, 그렇게 돼버리면 올해 이제 이걸 가지고 밀고 당길 겁니다. 밀고 당길 거예요.
자, 이게 나중에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앞으로 미북 간에도 이 협상도 우리 국민들 좀 안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나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두고 뒤에 요거는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미중 관계입니다. 다시 이제 북한하고 중국 관계입니다. 여기 웃으면서 이게 중국을 시진핑이가 작년도에 북한 방문했을 텐데요. 대화가 뭐겠어요? 김정은이가 형, 나 좀 지원해줘. 그러다가 내가 올해 특히 미국하고 셈법 문제로 한번 벼랑 끝으로 가게 되면 그때 트럼프가 화염과 분노 이렇게 해서 진짜 또 실행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중재조 좀 해줘.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시진핑한테 요구하는 것은 지원과 중재 두 가지를 부탁했을 겁니다. 시진핑이 뭐 그렇게 할게 해놓고 속으로는 야, 참 너 정말 징하다. 내가 순망치한이라고 정말 이빨과 잇몸의 관계로 참 너를 망하게 두는 걸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있자니 참 징하게 내 속을 썩이는구나. 이제 농담 비슷하게 남쪽 인이의 반만 따라가 봐라 라고 시진핑이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자, 푸틴이죠. 작년도 정상회담 한 거죠. 러시아 푸틴과. 김정은은 뭐겠어요? 시진핑,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시진핑이가 지원해 주는 게 좀 해주는 것 중에서 조금 더 보완해 줘야 될 부분. 그게 뭐겠어요? 특히 군사기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석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 좀 해줘. 그리고 두 번째, 시진핑이 미국하고 딜을 통해서 나에게 배신을 하면 푸틴 형이 대신 그 역할을 해줘.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푸틴이 너 하는 거 봐서 하면서 이렇게 둘이 샴페인잔을 건배를 하고 있네요. 요거는 북한의 올해 대유엔, 뭐 대국제 여러 가지 좀 핵심은 유엔이니까 오늘 요거는 리용호입니다. 이번에 리성건이로 교체가 됐죠. 리용호는 실제로 만나본 사람은 험한 말을 하기도 했는데 원래는 좀 부드러운 편이고 전형적인 외교관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김정은이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제 그 군부 출신에 아주 그 세상을 보는 시야나 또는 은행이나 전혀 국제 외교에 맞지 않은 자를 임명을 했는데 이게 뭐 제가 봐서는 북한이 외교적인 어떤 전략을 펴는데 마이너스가 되지 플러스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용호 이제는 이성근이가 나와서 이제 언젠가 또 유엔 총회에서 이건 작년에 이용호가 유엔에서 연설하던 장면이니까 이성근이 대신할 텐데 유엔에 나와서 하는 하는 건 뭐겠어요? 아마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에 인도적 문제가 생겼다.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유엔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글로벌 화두는 사실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자기 인권이 참모한 거는 이거는 뭐 딱 잡았다고 오히려 화를 내고 하여튼 유엔 제재가 반인권적 조치다 이런 걸 부각하려고 뭐 이렇게 떠들겠죠. 그리고 자기 동조하는 사람들 좀 모을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한국전이 끝난 지 6.25 전쟁이 끝난 지가 언젠데 해서 작년에 유엔 총회처럼 우리 소위 종전선언을 유도해서 유엔 사령부의 해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 두 가지 정도의 올해도 포커스를 맞춰서 대유엔 외교활동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남북관계 지금의 주소 충성을 다한 김정은 대변인 신세 뭐 삶은 소대가리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예, 뭐 더 이상 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이번에 김계관이가 올해 우리가 정의용 실장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뭐 생일이라는 게 축하한다니까 막 호들갑을 떨면서 북한한테 뭘 보냈더니 북한이 정말 우리 이미 신세 받았는데 호들갑 떨면서 몸을 부르르 떨면서 아주 그 정말 미워 죽는 정말 얄미워서 얄미움이 뚝뚝 묻어나는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그거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아주 표현도 불쌍해 보이죠? 정말 김정은식, 북한식 표현으로 가을 뻐꾸기 같은 소리를 해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해보겠다. 북한이 무언의 최후 통치를 하니까
야, 이렇게 있다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금강산 어떻게 재개해 보겠다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뭐 미국이 남북 관계와 미국 그러니까 북핵 문제는 같이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뭐 정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욕을 하고 뭐 해리스 대사 코스염 문제를 일으키고 온통 반미 운동을 하면서 뭔가 하여튼 김정은이한테 한번 미소라도 얻어보려고 아주 정말 처절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때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나는 꼼수다. 이거 팟캐스터 김용민인가요? 낙꼼수라고 그래서 한때 참 했는데 제가 이것을 또 인용하게 될지는 몰랐네요. 자, 문재인 대통령 가운데 있죠. 요걸 한번 봐주세요. 가운데 돈으로 안 되는 거 있어 컥 이래 놨습니다. 근데 왼쪽에 김정은 어때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건 맞는데 그 돈 수준 가지고 되겠냐. 개별 관광 얼마 된다고. 그 중국 관광객이 와서 해결해도 다 해결할 문제고 우리 아버지 때는 그때 5천억 원은 5억 달러 정도 받았는데 지금 물가도 오르고 그다음에 내가 너한테 쇼를 해줘서 지금 뭐 노력 동원돼서 니 해달라는 대로 얼마나 동원이 됐는데 야, 한 50억 달러 내야 되는 거 아니야? 5조 정도? 뭐 좀 6조쯤 되겠죠. 그 뭐 저 주한미군 방위비도 트럼프가 50억 달러 요구한다며? 그 나한테 그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그게 돈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이고 트럼프 대통령 하나 좀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 사진이 아마 남북 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골라봤습니다. 자, 이것도 좀 올려주시죠. 요건 작년 4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4월 11일 미국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상당히 사진이 재밌죠. 문재인 대통령 아주 크게 웃으십니다. 그러니까 좀 심합니다만은 잘못하면 턱 내려앉을 거가 걱정이 될 정도로 아주 호탕하게 웃고 계시고 우리 또 김 여사께서도 웃고 계신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데로 쳐다보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동상이몽. 동상은 북핵을 가지고 한번 쇼를 해야 되긴 될 텐데 이제 올해입니다. 문 정권은 총선 때 그 쇼를 하고 싶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 하고 싶겠죠. 다 자기 중심으로. 그런데 2018년도 1차 쇼가 있었습니다. 4월 27일 남북이 판문점에서 하고 6월 20일 우리가 저 싱가포르에서 센토사 섬에서 했죠. 미국 쇼 했습니다. 아주 4월부터 6월까지 이 쇼가 뜨거웠죠. 근데 그 수혜는 누가 받았나요? 그렇죠. 문재인 정권만 지방선거에서 아주 대박을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좀 그걸 끌어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에서 이미 북핵으로부터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지 못했어요. 재미가 없었다는 소리죠. 이제 다시 한번 쇼가 있습니다. 스톡홀름 아니 됐든 뭐 됐든 언젠가 한 번은 지금은 아주 뭐 대화가 안 이룰 것 같지만 이게 기지효과 싸울 것 같이 하다가 또 갑자기 정치적 목적을 앞두면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면 쇼를 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럼 언제 할 것인가? 당연히 총선 때는 안 하죠. 대선 때 하죠. 총선 때 잘못했다가 2018년과 같은 모양이 되어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2018년도에 한번 1차적으로 이익을 봤으니까 너는 이제 빠져라.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 쇼로 해서 한미동맹을 허물고 기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얻을 거는 다 얻었어요. 9.19 남북군사합의. 더 이상 보니까 한국이 아예 한미동맹을 깨버리고 자기한테 오는 진짜 전략적 결심을 셈법을 바꾸지 않는 한 문재인으로부터 얻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냥 문재인 정권이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각오하고 이북에 왕창 퍼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키는 트럼프 대통령이 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키를 쥐고 있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주어서 그 사람부터 받아내지 아무 영양가 없는 사람한테 뭐하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쇼를 해줍니까? 그 계산 빠른 김정은이가. 그래서
동상이몽인데 이 이몽 중 2020년에는 2018년과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과 맞바꾸는 쇼가 일어날 가능성은 아직까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최근에 반미 감정입니다. 다시 요거 앞이네요. 요 그림이 아니고, 요게, 요 해리스 대사 사진 좀 부탁합니다. 최근에 반미 감정이 뜨겁죠. 뭐 코스형까지 떼는 뭐 참수 경연대 난리인데, 작년에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위기에 몰리니까 반일 카드를 꺼냈다가 결국은 처음에는 지지율이 올랐는데 결국은 별 효과가 없이 역풍만 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사실은 이 반일 카드가 계속 유효했으면 역으로 머물 텐데 이제 이게 이미 역풍만 일었고 이제는 반미를 냈어요. 이 반미는 사실은 반일 카드에 비해서 정치적 효과도 약하고 역풍도 많은데 왜 기대이익이 반일보다 훨씬 작고 반일까지 실패했는데 반미를 꺼냈을까요? 그냥 두 가지 목적이라고 봐요. 하나는 김정은이가 무시하고 대남 무시를 하니까 빨리 대북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 좀 나쁘게 말하면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뭔가의 퍼포먼스가 필요하다. 첫 번째. 대북 충성 맹세. 두 번째는 지지층 결집. 일단 지지층이 지금 요새 진중권 사태니 뭐니 일종의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권을 지탱을 하는 이 좌파는 종북이 이 주력권을 이미 장악했습니다. 나머지 좌파들, 그러니까 종북은 아니다. 유럽식 좌파를 지형한다든지 우리가 일명 말하는 진보적 생각을 갖고 있는 진중권 씨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계통이에요. 그런 사람이 소수거든요. 근데 이게 종북 좌파에 묻혀서 한 덩어리로 가다가 이게 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조국 사태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반미를 통해서, 왜냐하면 종북은 아니더라도 반미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한테 뭉쳐서 지지층 결집을 적어도 2월 중순까지 읽어내고 이 탄탄한 집토끼를 기초로 해서 중도로 가는 산토끼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저는 이건 선거공학적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 관광부터 여러 가지 또 하고, 이번에 또 우한 폐렴 때문에 중국에 마스크하고 막 보내고 했잖아요. 우리 국민들도 쓸 마스크도 없는데, 아까 전 시간에 성창경 공영노조위원장하고 그 생방송을 찍었습니다만, 이거 왜 그러겠어요? 중국에 충성을 맹세하고, 그다음 중국으로부터 김정은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뭐 우한 폐렴 때문에 적극 도울 테니까 제발 한 말씀만 주석님,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야, 정말 문이 어려운 모양이다. 걔가 뭐 얄미운 행동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했니? 그러니까 네가 한번 시험 해주라.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많이 환자가 발생하면 유엔 대북 제재 아니잖아요. 마스크 갖다 주고 이런 거는. 그건 정말 유엔에서 미국도 제재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죠? 의약품 갖다 주고. 북한 주민들이 지금 우한폐렴에 감염되었다는데 중국도 갖다 주는데, 인도적 이유로 갖다 주는데 그게 대북 제재 사항도 아닌데 이게 다른 문제거든요. 식량하고. 그거 해줄 거야. 그러니까 좀 쇼 좀 해줘. 자, 중국한테는 지금 잘 보여서 그렇게 압박을 넣고, 북한한테는 내가 해리스 대사의 코수형까지 뜯는 만행을 저지르면서까지 위원장 동지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이걸 중심으로 자기 집토끼들은 뭉친다. 그래서 만일 이 효과가 정말 자기 목적대로 돼서 2월 중순에 집토끼를 뭉치고 2월 말 3월 달에 산토끼를 잡으러 가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북핵 아젠다는 안 되지만 이 우한 폐렴이나 반미 이거를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 내려오 주셔서 나한테 시혜를 베풀어 준다면 얼마나 내가 총선에 좋을까. 이거 계획한 겁니다. 그 다시 북핵 가지고는 아까 말한 대로 요거는 트럼프 대선용으로 써먹지. 이미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하고 둘이 만나서 저질 사기 쇼하는 소재는 이미 아니에요. 그건 떠났어요. 그러니까 반미 또 우한폐렴도 두고 보십시오. 요 사태를 교모의 여행에서 이 좌파들 아주 지새끼들처럼 아주 장깨는 도사들이 이거 이용해서 3월 중순에 다시 한번 저질 평화쇼.
이번에 금강산 개별관광 끝났지만 북한이 많이 우한폐렴 확산 엄청나게 될 수 있어요. 보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대로 보건 시스템이 취약합니다. 이러면 이걸 기하러 왕창 대북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돈으로 매수해서 한두 시간 김정은이 보고 문재인 총선 쇼에 게스트로 특별 손님으로 출연해달라. 이 짓을 할 것이다. 이게 다 판자락을 깔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 그림을 왜 갑자기 내가 올렸냐면 갑자기 왜 그 호르무즈 이게 있느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술레이마니 그거 해가지고 지금 중동 문제가 여러 가지 미국에 하두잖아요. 미국이 많이 중동이 사실 이란이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국하고 이렇게 싸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국내 경제적인 문제나 이란 국민의 뭐 여러 가지 하메이니 신정 종교 지도자에 대한 반감 이런 거로 볼 때 그러나 이란이 씨를 뿌려놓은 이라크라든지 시리아라든지 레바논이라든지 후티 반군이라든지 즉 시아파 원리주의에 기초를 한 이란 테러리스트들이 미군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미국이 많이 이제 테러리스트와 전쟁에 또 발이 빠지면 한반도에 신경을 쓸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이럴 때 사실은 김정은이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ICBM 도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군사 도발이나 미사일 도발 같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에도 이거는 뭐 별거 아니라고 했는데 진짜 신경 안 써서 남북 관계에 김정은이가 지금보다 훨씬 주도권을 쥐는 데는 미국이 어떤 제한도 개입 안 할 가능성이 높고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이걸 환영을 하니까 남북 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들고요. 만일 이제 요거는 만일 북한이 ICBM이나 이렇게 트럼프의 레드라인을 넘으면 고강도 경제 제재를 먼저 하겠죠. 그 다음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말하는 선제 타격에 군사적 해결의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자, 이제 다음 장이요. 요것도 뭐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너무 지났네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수 예비역 장성단이 작년 1월 30일 날 1년 출범 1년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보 문제에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 수 예비역 장성단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투쟁할 제일 1번째가 9.19 남북 군사합의의 완전한 폐기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위에 보시면 내용 불균형, 우리 맺었을 때 당시 내용 자체가 북한한테는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대한민국한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그게 2018년 상황이었고요. 2019년 말에, 가을에 창린도에서 여러분 포격 도발한 거 아시죠? 김정은이가 쏴보라고 해서. 이거 뭐냐면 구조의 불균형. 즉, 내용상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 9.19 군사 합의를 그나마 우리만 지키고 북한은 안 지키는 진화한 겁니다. 9.19 군사 합의의 불평등성, 불균형성이 확대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9.19 군사 합의는 내용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지만 북한은 언제든지 어길 수 있고 우리는 무조건 지켜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오늘 아침에 보도된 것 같이 북한 눈치 보느라고 훈련을 미국이 어디 가서 배에 싣고 간다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상태. 이거 반드시 폐기시켜야 되는 것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총력 투쟁한 일본 고합이고요. 두 번째가 이 한미 국방장관 기자회견 장면을 제가 넣어놓은 게 이게 뭐냐면 다음 장이요. 올해 한미동맹을 가장 핵심 아젠다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입니다. 작년도에 이미 이때는 이거 예스퍼 장관이 아니고 세너는 장관 대행이 있을 때 작년 9월인가 이 정경두 장관하고 IOC 최초 운영 능력 평가가 너무나 성공적이라고 거짓말을 완전히 해가지고 성공했어요. 올해가 뭐가 있냐면 FOC 완전 운용 파이널 완전 운용 능력을 평가를 합니다. 그냥 사실 올해 이제 뭐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예스퍼하고 정경두는 외교적인 그 수사로 잘 됐다고 우리가 넘어갈 거예요. 이제 전작 그 넘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평가가 올해예요. 그리고 내년에 FMP 최종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바로 전작권이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도에 뭐 IOC 막으려고 저희들 예비역 장성들이 엄청 노력하고 시위도 하고 뭐 했는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일으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정말 뭐 4.15 총선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투쟁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총선 승리하면 이걸 막을 수 있습니다. 국회 법으로 만들어서 아예 국회 보고하게 하고 국민 보고대회 만들면 저희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요거 전부 다 되돌릴 수 있는데 참 총선이 중요하죠. 어쨌든 우리 대수장은 이 두 가지를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국군 무장해제의 제도로 한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고 그다음에 국군이라고 한 축 외에 또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한 축이 있으니까 여기에 결정적인 붕괴를 막아야 되는 두 가지 과업을 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요게 10월 3일 장면 아시죠? 화면 좀 띄워주세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문재인 대한민국 파괴 행위를 스탑하라. 스탑 못하면 너는 내려와야 되겠다. 이게 국민의 명령이죠.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대수장의 경고도 똑같은 이야기를 저희가 작년도 1월 30일 출범식 때 그걸 했고요. 이번에 며칠 전에 출범 1주년 때도 그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 경고의 한마디는 이겁니다. 다음 장 결론. 네, 제일 위에 보시면 한미일이 합치면 세상이 뒤집힌다. 밑에 보시면 까불지 말라고 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최불암, 오지명, 노주현 이게 세 분이 나오는 나이 드신 분이 나오는 아주 좀 그 코미디 한국 영화입니다. 아주 몇 년 전에 대한 그 제목을 제가 패러디했어요. 그게 보면 이제 최불암, 오지명, 노주현 세 분 그 원로 배우들께서 지금 이 세 사람 있는 위치에 있는 그림인데 그걸 그 위에 사진을 합친 거예요. 한국, 미국, 일본이 손을 잡으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안보는 튼튼해지고 나아가서 이 원동력으로 자유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체주의와 러시아의 뭐 형식은 대통령을 선거하는 자유민주주의 선거체제지만 사실상 독재나 다름없는 이 체제를 소위 한미일이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어요. 유럽이 수천 년간 싸웠지만 지금 왜 전쟁이 없고 한 국가가 됐습니까? 평화는요. 평화를 지킬 힘이 있는 게 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에는 전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미국이 텍사스와 전쟁을 통해서 캘리포니아, 텍사스 이런 데를 멕시코와 전쟁을 통해서 뺐었지만은 그걸 다시 멕시코가 찾을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거기다가 철조망 뭐 군대를 이민하기 위한 뭐 장벽은 쳤지만 그런 군사용 장비 아니거든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의 안보가 평화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은 북한을 자유통일로 해방시켜서 우리가 자유통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젠가 중국하고 러시아가 한미일이 같이 하는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구도가 정착이 됐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나토가 됐든 EU가 됐든 동북아의 다자평화기구라는 것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된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래서 한미일이 합치면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명령합니다. 대수장이 경고합니다. 문재인, 김정은, 시진핑 까불지 마.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